감정가가 3억 5,600에서 9번 유찰이 돼서 2억 2,700이 됐습니다. 2억 7,700에 받았죠. 근데 지금 이 보증공사가 떠안고 있는 금액이 3억 5천이에요. 보증금이. 대한민국을 원래 갖고 있었죠.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준 거잖아. 이 정도면 시세에 비해서 안전하다라고 해서 보증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게 3억 5천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된다면 3억 5천을 다시 못 갈까요? 결국은 오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부동산 2차 폭락? 믿지 말고 이렇게 자산 불리세요. 많은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환율이 1,400원을 찍었네. 이제 IMF 터지네. 이게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경장기는 안 무서울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저는. 아니 무섭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없이 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다가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확률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결국 분위기라는 건 계속 바뀌게 마련이고 한두 달 안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그거를 다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물가가 굉장히 높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낮출 걸로 기대했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약간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당장 또 금리를 낮출 것 같지도 않고 환율 자체도 지금 굉장히 높게 돼 있고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머리 아픈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실 경매를 하는 거기도 해요. 물론 이제 경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과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기는 하나 외부 요인과 좀 별개로 자유로운 투자라고 하면 그래도 전 경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보다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하락장과 상승장 상관없이 이기고 들어가는 투자가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항상 경매를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자산을 쌓게 됐고 계속 돈을 벌어요. 경매는 결국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갖고 가면 되는 거고 안 오를 것 같아 팔면은 되거든요. 판다고 해서 사주는 사람이 있냐라고 반문을 하시지만 경매는 금매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금매로 던져도 돈을 벌죠. 팔려요. 부동산은 그런 건 있습니다. 상승장에 어떤 물건을 봐야 되고 하락장에 어떤 물건을 봐야 되냐. 일단 상승장에는 가격이 어쨌든 급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싸게 받는 거 이상으로 내가 빠르게 수익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입찰을 계속 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상승이 계속 되면 점점 이제 꼭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싸게 받는다 한들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상승장이 확실하고 더 올라갈 게 확실하다면 경매보다는 갭 투자가 나은 것 같아요. 집을 빨리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경매는 낙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맞진 않아요. 상승이 확실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게 확실하다. 그러면 갭 투자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요. 굉장히 사실 리스크도 크고요. 더 오를 거라고 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 날 확률도 시세대로 샀으니까. 그래서 상승장에 매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는 건 쉬우나 돈을 버는 거는 사실 별개 문제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약간 하락기, 보합장 요때 경매로 하는 거는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싼 시장에서 더 싸게 사놨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하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상승장에는 보유를 했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죠. 20년도, 21년도에. 주변에서 조장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죠. 상승장에는 뉴스 기사가 집값 막 오른다라고 하고 있고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친구들이 다음 시장 턴에는 성인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분들은 또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승장 돼서 막 주변에서 막 지금 집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집을 사고 그런 거죠. 지금 같은 땐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못 사죠. 투자에 관심이 없고 기사로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요즘 집 산다 그러면 막 엄청 걱정을 하세요. 지금 같은 때 사놓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가 생긴다.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상승장에 투자한 게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만류를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위험하다. 가격이 지금 거품이 껴있다. 근데 전 무시를 했어요. 왜냐면 다음 달 되면 또 그 신고가 찍혀 있었거든요. 영원할 것 같았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특히 오피스텔은 수익형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물건 하나 볼게요. 환기하는 차원으로 물건 하나를 볼 건데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특히 서울 화곡동 인천 쪽으로 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허그 보증공사에서 손실을 떠안고 그걸 포기해줬죠.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예성 휴게스 304호 물건인데 낙찰이 2억 7,700에 된 겁니다. 6명이 들어왔고 아파트였으면 6명이 아니라 뭐 20명 들어왔겠죠. 빌라기 때문에 6명이 들어왔고 전용 11평 감정가가 3억 5,600에서 9번 유찰이 돼서 2억 2,700이 됐습니다. 승강기도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물론 11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니까 뭐 크진 않겠죠. 방들이. 아무래도 이제 빌라는 서비스 면적이 또 포함이 되니까 오피스텔로 치면 15평 정도 되는 구조일 거예요. 뭘 보고 싶냐면 2억 7,700에 받았죠. 근데 지금 이 보증공사가 떠안고 있는 금액이 3억 5천이에요. 보증금이. 대한민국을 원래 갖고 있었죠.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준 거잖아. 보증을 해줬다는 건 이 정도면 시세에 비해서 안전하다라고 해서 보증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게 3억 5천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된다면 3억 5천을 다시 못 갈까요? 결국은 오지 않을까? 2억 7,700에 받은 거죠. 시장을 그렇게 멀리까지 보지 않고 내가 단기로 팔아야겠다 하면서 3억이나 뭐 3억 1천 이렇게 팔아야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걸 갖고 갈 것 같아요. 갖고 가면서 2020년도 당시 전세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여유가 된다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팔아야 되겠지만 2억 7,700짜리를 3억 5천에 전세를 맞추면 세금 없이 투자금이 7천만 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 투자를 저는 초창기부터 했으니까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고, 경장인이 만약에 3천만 원밖에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속도 플러스 투자로 내가 돈을 불려가는 속도 같이 가야지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 모으는 걸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투자를 병행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3천만 원으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또 결국 볼 수 있는 게 지방 아파트, 수도권의 2억 미만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인데, 과거 제가 2019년도 했을 때랑 똑같이 할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지방 조사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수도권을 결국 봐야 될 거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한두 채만 굴릴 건지 아니면 결국 다주택자가 될 건지. 다주택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보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야 되면 받고 나서 빨리 팔아야 돼요. 왜냐면 주택수가 늘면 안 되니까. 청년 전세로 살고 있거나 나라에서 해주는 어떤 국비 지원,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대출, 금리는 저렴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주택수가 늘어나면 이게 회수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출이 적어지긴 하죠. 적어지는 것 훨씬 더 몇 배 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을 안 하거든요. 당장 나가는 돈만 계산을 하지, 사실 기회비용은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게 비용인지도 모르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비용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받아도 좋다, 대신 이런 기회비용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해라, 그건 괜찮다. 그걸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런 기회비용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게 문제야. 월급을 꾸준히 모으면서 3천만 원으로 굴려갈 것 같다. 그 투자를 하면서 또 모아놓은 돈이 생기겠죠. 그럼 또 1,000만 원, 2천만 원 모으면 또 그 돈으로 또 다음 물건 투자하고 두 채, 세 채. 지금 시장에서 리셋돼서 딱 3천만 원이 있어. 더 빨리 자산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당시에는 물건 검색, 전화조사, 퇴근하고 나서 임장 가고, 방문조사, 그리고 입찰,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휴가 내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위임을 할 수가 있죠. 서비스들이 많이 그 당시와 다르게 많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입찰을 한 달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한 달에 한 6번 할 수 있죠.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5배, 6배 빨라지겠네요. 그만큼 약간 경매가 교육도 많아지고 해서 경쟁자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경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지금 유튜브로 많이 유통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경매는 우리 부모님 때도 그렇고 항상 너무 치열하다,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에 나도 같이 몰리면은 낙찰이 안 되겠지만, 몰리는 물건이 많을수록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물건에 입찰할 기회를 그쪽으로 가져간 거니까 나는 안 몰릴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A급, B급 사람들이 몰릴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C급, D급에서 봐라. A급, B급 물건이 많을수록 C급, D급의 단독 낙찰, 2-3명 입찰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걸 보겠다라는 기준이 세워지면 어디서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 정보가 보편화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뭐 물건 찾는 방법론적인 그런 건 보편화된 게 맞죠. 근데 남들이 안 보는 걸 내가 입찰하겠다라는 이거는 보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